배가 고플 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하지만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면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가장 의심해 볼 만한 질환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대장이 과민해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복통과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대장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배에 가스가 차는 등등해서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만성 장 질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엠허브 입원 소화기내과 신진호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 이상 없이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촌이 땅을 샀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호르몬 분비가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통증, 즉 복통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로 쓰이던 롬2 진단 기준은 지난 12개월 동안 12주 이상의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과 함께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배변 후 증상이 나아지고, 두 번째, 잦은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대변 횟수의 변화, 세 번째, 딱딱하거나 무름변과 같은 대변 모양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부 불편감이란 복통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느낌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대변 횟수의 변화는 하루에 3번 이상의 설사나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변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롬3 진단 기준이 많이 쓰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은 다 동일을 한데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3일 이상의 복통과 불편감으로써 기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위의 진단 기준이 만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장암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또 감염성 장질환 같은 여러 장질환에서도 복통이나 설사, 변비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외의 질환의 원인에 대해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즉 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빈혈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이는 일이 있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스트레스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안, 우울증, 인지장애 같은 심리적 원인, 가정환경, 신앙, 문화, 학력 같은 사회적인 원인, 유전, 염증, 장세균총 같은 생물학적 원인이 어떤 하나의 결함이 다른 카테고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종합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도식화된 표인데요. 아까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도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이나 집중, 기대감이 뇌의 자극으로 전달되어서 뇌에서는 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결론적으로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도 생방송을 앞두고 항상 배가 불편하거나 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 복부 불편감과 함께 변비 또는 설사 어떤 형태로도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즉 딱딱하고 견과류 모양의 변을 타입 1이라고 하고 변이 점점 물러지고 형태가 없어져서 타입 7의 변을 가장 무르고 형태가 없는 변으로 구별을 했을 때 타입 1, 2 양상의 대변이 25% 이상이면 변비 우세형, 타입 6, 7의 변이 25% 이상이면 설사 우세형, 타입 1, 2, 6, 7이 모두 혼합돼서 25% 이상이면 혼합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TBC에서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이 독보적인 존재가 있어요. 홍선미 씨라고 매주마다 이제 만나보실 텐데 촬영 가다가 이분은 수시로 막 내리고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우울증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국가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5에서 10% 정도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 국가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병률이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이나 사회적 배경, 문화, 인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인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많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 환경이나 그런 문화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의 특징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병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2006년과 2009년 롬2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혼합형이 가장 많았는데 2010년 롬3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설사 우세형과 변비 우세형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무래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서구화된 우리 식습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네, 사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 음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음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식이 섭취하고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기도 하고 그 시기에서 음식을 제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생과 악화에 음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음식이 정확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식사요법의 기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차와 커피는 하루 3잔 이하로 마시고 술과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 섭취는 한 번에 약 80g 하루에 3번으로 제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생활 습관으로 고지방 기름식이를 들 수 있는데요. 고지방 기름식이는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오심을 유발시키고 또 소장과 대장의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병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제품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데요. 생우유나 치즈, 버터 등이 이런 증상 악화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밀가루의 주 성분인 글루텐 역시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복통을 일으키고 가스를 일으키고 흡수 장애를 유발합니다. 또한 술, 담배, 카페인 등도 신경을 흥분시켜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고 이것이 장 점막의 염증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회나 여러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는 포드맵 역시 증상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드맵이란 당분이 5개에서 10개 정도로 연결된 올리고당과 합성 당류로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쉽게 발효가 되고 가스를 발생시키고 설사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네, 앞에서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드맵 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위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들도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내용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드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포드맵은 퍼멘터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폴리오의 약자로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류와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말합니다. 올리고당류인 양배추, 콩 등이 우리가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올리고당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마늘이나 양파, 단감 등 올리고당류도 증상 악화의 요인으로 되어 있고 이당류 중에는 유당, 특히 우유가 증상 악화의 원인이고 단당류 중에는 과당, 꿀이나 사과가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폴리올 성분으로 구성된 자두, 복숭아, 인공감미료 등도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포드맵 시기이고 어떤 음식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저포드맵 시기인지 곡류, 콩류, 유제품, 과일, 채소류 등으로 분류된 그림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일류로는 사과나 배, 복숭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키위나 바나나, 오렌지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류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위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양배추를 포함해서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은 실제로 가스를 많이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악화에 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비해 오이나 호박, 당근 등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류를 보시면 보리나 구운 콩, 강낭콩 등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복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감자나 쌀밥, 완두콩, 두부 등은 증상 완화 효과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은 저지방 요거르트나 유당 제거 우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즈나 아이스크림, 우유 등은 전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지만 커피나 탄산음료 등은 올리고당류 성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쉽게 발효가 돼서 가스 발생을 많이 시키게 돼서 증상 악화를 시키는 반면에 메이플 시럽이나 올리브 오일은 증상 완화에 좋은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좋은 식사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추나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류, 김,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대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변을 무르게 하며 대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복통을 감소시키고 변비를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복통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나 딸기, 감자, 쌀, 두부 같은 저포드맵 시기가 다양한 연구에서 설사와 복통, 복부 팽만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원래 콩 자체가 포드맵으로 되어 있는데 두부의 제조 과정에서 포드맵 성분이 빠져나가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두부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모두 증상 완화에 효과가 좋고 다양하게 조리를 하여도 증상 악화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맵 함량이 적고 특히 변비 우세형 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리밥이나 잡곡류보다는 쌀밥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데 소장에서 완전 흡수되므로 가스가 적게 생깁니다. 하지만 소화 촉진을 위해서 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밥보다 죽이 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좋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탄산음료랑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밤에도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편인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원장님, 치료가 쉽지 않은데다가 재발이 또 잘 된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진경제, 지사제, 배변 완화제, 수용체 타깃 약제, 심리치료, 유산균과 항생제 등을 치료로 이용하는데 진경제는 주로 무스카리닌 수용체 억제제가 쓰이고 복통 조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트리메뷰틴이나 피나베리움 같은 약이 있습니다. 지사제는 주로 설사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사용이 되는데
장내 수분 흡수에 작용을 하고 로페라마이드가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완화제는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쓰이는데 배변 완화 효과가 있지만 복통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수용체 타겟 약제도 있는데 주로 장 배출 증가로 인한 변비 증상 완화로 쓰이고 프로칼로프라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변비약, 즉 완화제는 그 기전에 따라서 부피 형성 완화제, 삼투성 완화제, 자극성 완화제로 구별이 되고 환자의 전신 상태나 변비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하려면 보통 흔히 유산균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원장님 진짜 유산균이 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시중에 유산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고르다 보면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전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의 중요한 또 하나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을 같은 개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적정량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모든 균을 말하고 식약처 정의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산균의 정의는 다른 말로 젖산균이라고도 하는데 당류를 발효하여 에너지를 획득하고 다량의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즉 몸에 유익한 균 중에 젖산을 내는 살아있는 균만을 유산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좀 더 알기 쉽게 보면 적정량 섭취 시 유익한 균을 총칭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것이 좀 더 큰 범주에 있고 젖산을 생성하는 유산균과 젖산을 생성하지 않은 유산균이 아닌 유익한 균을 합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박테리오신, 디펜신과 같은 면역 촉진 물질을 발생시켜 면역 촉진 작용을 일으키고 발효를 통해 장내 산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장내 산성화가 되면 감염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장 점막의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고 내장 과민성을 억제시켜 증상 완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치료용으로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총 19가지가 있는데 계열에 따라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비피도박테리움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와 정신과적 치료도 있는데 항생제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사용하는 이유는 가스를 많이 내는 나쁜 세균이 장내에 증식을 하면 증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리팍시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약물,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는 정서적, 심리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증상 호전이 안 될 수가 있으므로 항우울제나 인지행동치료, 지지요법 등을 통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화장실부터 찾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걱정이 되는 게 이 병이 혹시 장염이나 다른 장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대장 내시경이 더 중요한 진단 도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염증성 장질환이나 감염성 장질환과 달리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상 대장 점막이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가스를 많이 분비시키는 혐기성 세균의 증식이 또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혐기성 세균이 장내에서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실제로 장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균의 증식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외의 감염성 장 질환으로의 이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원장님,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발병률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 질병에는 완치의 개념이 이제 큐어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큐어와 이제 레미션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 레미션은 병의 완치는 아니지만 이 병이 재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증상 발병 없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제 큐어는 완치의 개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레미션 그러니까 즉 증상이 다시 발현되지 않고 억눌려져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설사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정량을 꾸준히 복용을 해서 증상 발병 재발을 예방한다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증상 발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보통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 청소년기 여자 학생들에서 좀 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많이 발현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사춘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으로 신경 전달 물질 분비도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 장점막의 자극이나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통도 더 쉽게 느끼고 증상도 계속 재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장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사실 앞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 스스로 이 질환을 진단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복통이라든지 설사, 변비가 새로 특히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선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고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혈변이나 빈혈, 또 발열 같은 그런 적색 깃발 신호가 같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같은 추가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란 얘기가 붙을 정도로 정말 치료가 쉽지 않은 데다가 재발도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네.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네. 술이나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엠허브 의원 소화기내과 신진호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